하고 싶은 거, 좋은 거, 원하는 거 모두 낭만적인 생각들이죠. 나이 들면 돈만 있으면 해결돼요. 돈이 없는데 뭘 찾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라는 저의 방송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기억납니다. 심지어는 돈 버는 것보다 재미있는 게 뭐가 있는지요? 라고 묻는 분도 계셨죠. 제가 답변을 하려고 했더니 한 분이 고맙게도 먼저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돈 쓰는 거요. 저도 빵 터지며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강의를 통해 돈에 관한 인식이 전환이 일어났으리라고 믿고 이번 2강에서는 생애 설계 영역 중 좋아하는 재미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아하는 재미와 지금까지 해왔던 남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그리고 자발적 엔잡러로 평생 현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에 앞서 먼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생계만을 위해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은 공감이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직장 생활 혹은 사업을 통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은퇴 준비를 해오신 분은 공감이 상대적으로 크리라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여가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재미를 얻게 되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국민 여가 활동 조사에 의하면 주 여가 활동 1순위로 TV 시청이 31.6%로 여전히 가장 높고 모바일 콘텐츠, OTT 시청이 10.5%, 두 여가 활동만이 무려 42%를 차지합니다. 뒤이어 산책 및 걷기가 3위지만 이외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 문화예술 참여, 관광활동 등은 현저히 낮아서 다양한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다가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돈, 일, 건강,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지난 강의 때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의 답을 말하지 않았는데 기억나시나요? 저는 좋아하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재미가 없는 사람은 은퇴 후 우울감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최근 결혼식장에서 만난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얼마 안 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 나 컨설팅 좀 해줄래? 퇴직한 다른 친구도 주로 집에서 TV를 껴안고 살고 있다고 무료하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참고로 두 친구는 30년간 직장 생활을 충실하게 했던 50대 가장입니다. 은퇴자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과제가 바로 내가 뭘 좋아하지입니다. 그럼 자기에게 맞는 재미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관심 분야에 대한 배움을 직접 시도해야 합니다. 머릿속에서만 막연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지? 떠오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바로 떠오른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물어본 많은 지인은 찾고 있어요 라고 답변한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은퇴 후 저도 어김없이 갑자기 주어진 많은 시간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무료함을 채우고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우고 싶어서 무려 18개 강좌를 신청해서 배웠죠. 너무나 많은 강의를 동시에 수강하다 보니 이러다가 과로사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심신이 지쳐서 3가지 강좌는 중도 하차하기도 했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좋은 점은 제가 흥미를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좋더군요. 강좌가 끝날 즈음에 제가 진정으로 여행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술사, 재즈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새로운 흥미도 발견했고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직접 시도하고 도전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얻는 것은 매우 드물죠. 찾아가는 과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맞는 재미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소모임이나 동호회를 활용해 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재미는 좋아서 즐기기 위한 건데 시간을 채우기 위한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빨리 포기할 가능성이 높죠. 지속해서 재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모임이나 동호회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즐겁기도 하고요. 취미를 좀 더 깊이 알려고 하면 할수록 한계에 많이 부딪히시죠? 어느 모임에나 수준 높은 전문가, 즉 고수가 있습니다. 몰랐던 부분을 세심하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즐거움을 느끼는 분도 많습니다. 함께 지속하고 발전한 기쁨을 맛볼 수도 있고요. 저는 여행이 좋아서 여행자 학교에 입학했고 수료 후 동문회에 가입했습니다. 흠뻑 젖는 텀벙텀벙 계곡 트레킹,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는 현장을 찾아가는 다크 투어, 오지 투어 등 그동안 하지 않았던 형태의 여행 프로그램을 해당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즐겼는데요. 또한 동호회 안에 소중한 동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들끼리 여행을 기획해서 떠나는데 여행의 맛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여행을 주도하는 루틴도 만들었고요.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잘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 추진하는데 여행 후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재미의 세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행복의 기회가 많아지며 운명의 지배를 덜 당하게 된다 라고 강조한 영국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의 이야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본업 외에 자신이 달리 즐길 수 있는 한 가지는 꼭 있어야 한다는 말도 있죠. 저는 한 가지 재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의 지배를 덜 받고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려 즐기려면 다양한 재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행할 때도 자신의 관심사가 넓으면 그만큼 다양한 여행을 현지인과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재미를 찾은 후 지금 저는 인생이 즐겁고 풍요롭습니다. 자, 좋아하는 재미를 찾았다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럼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오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가장 좋아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가지 질문을 물어봐야 하는데요. 현재 좋아하는 것 중 가장 애착이 가는 건 무엇인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2가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느라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에 그치지 말고 글로 답을 써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글은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나는 마법 같은 기능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남에 의존할 수 없고 스스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동안 소홀했던 자기 자신을 찾을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멘토를 만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서 활약하는 멘토를 만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동호회나 모임에서 만날 기회가 생길 겁니다. 이왕이면 멘토와 동행하며 현재 그가 활약하는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아, 바로 이거야. 마음속으로 소리를 지르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또한 관련된 사람을 소개받아서 새로운 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좋아하는 재미를 반복하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재미를 찾았어도 매일 일정 시간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의 반복이 하고 싶은 일로 전환되는 어느 시점이 올 거예요.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반복된 훈련과 경험으로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접근조차 꺼렸던 중장년층도 최근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 계기도 바로 소셜미디어 역할이 컸는데요. 홀로 80일 유럽 여행 시 짧은 글과 사진을 SNS에 자주 올렸는데요. 저의 SNS를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 시사회창 회장님이 저에게 직접 여행 원고를 의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 작가의 글은 엉덩이가 저절로 들썩거리게 해. 글을 읽으면 여행을 당장 떠나야 할 것 같아. 라는 말이 저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2년째 여행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제가 어떻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30년을 근무하고 남들보다 이른 시기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제 2의 인생에 대한 저와의 약속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다행히 좋아하는 것이 여행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찾았죠. 홀로 여행, 가족 여행,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친구들과의 함께 여행을 통해서 여행의 각각의 다른 맛을 느끼게 했고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한편은 여전히 허전하더라고요.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고민이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자신과 많은 대화한 결과일까요? 어느 날 답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은퇴 후 복직원 강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강연이 아닌 참석한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했는데요. 서로 교감하고 동기부여가 된 아주 행복했던 시간이었죠. 그 경험을 통해서 글을 쓰고 강연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일이 바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분야에 대한 글을 쓰고 소통할 것인가를 정해야 했죠. 물론 여행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러나 여행은 좋아하는 것이지 하고 싶은 일과는 다름을 느꼈죠. 일로서 여행은 왠지 여행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컸고요. 지금 겪고 있는 은퇴는 어떨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울한 은퇴가 아닌 재미있는 은퇴로 바꿀 수는 없을까? 곧바로 진정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재미있는 은퇴 관련 책을 쓰고 강연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은퇴 후 과정, 경험, 실천 방법 등이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은퇴 후 해야 할 일과 결별하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은퇴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가족 생계를 위해서 자식들의 학원비, 등록금까지는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다만 경제적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기만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 기준에 달성이 되면 해야 할 일과 결별을 준비하면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로 갈아타야 합니다. 풍족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서 크게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샛길 혹은 둘레길로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좋아하죠. 그러다가 지루해지면 새로운 것을 찾게 되고요. 안정과 새로움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요. 급기야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죠. 새로움도 경험한 사람이 또 새로움을 추구하게 되고요. 늘 하던 패턴대로 사는 사람은 새로움이라는 자체가 싫어서 아예 접근도 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기도 합니다. 주말마다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잖아요. 산에 가면 의뢰 정상 정도는 해야지 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정상이 아닌 둘레길도 있습니다. 경사가 가파르지 않아서 덜 힘들어서 자연을 온전히 더 즐길 수도 있고요. 함께 간 사람과도 조금 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움을 위해서든 고이든 아니면 실수로든 상관없이 새 길로도 빠져봐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기에 겁이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만약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리 심각하지 않으니 감내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예기치 않는 결과가 색다른 경험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일상에서부터 어제와 다르게 오늘을 살아보면 다름으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새로움으로 인해 일상의 지루함도 날려버릴 수 있죠. 계획된 여행보다 즉흥 여행이 더 즐거운 것처럼 말이죠. 다음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한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좋아하는 재미를 찾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죠. 그 시간까지 못 견디고 해야 할 일로 복귀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좋아하는 재미를 찾는 방법과 해야 할 일과 결별하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로 과감히 갈아타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더 실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밧줄을 던져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라.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기존에 해야 할 일을 잠시 다시 연장한다면 추후 정말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 해야 할 일과 결별하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로 과감하게 갈아타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순간 삶이 즐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대나무 중에서 독특한 성장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중국 희귀종인 모소대나무가 있는데요. 씨앗을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었음에도 1년, 2년 동안 땅 위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3년째가 되어서야 겨우 3cm 죽순이 고개를 내밀게 되죠. 3년까지 땅 위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뿌리가 퍼지고 또 퍼지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은퇴 후 새로운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한 3년이 대나무 죽순이 고개를 내미는 기간과 묘하게 일치하더군요. 5년이 지나면 비로소 크게 성장하기 시작해서 하루 1m가량이나 자란다고 알려져 있죠. 뿌리 내림의 결과가 바로 폭발적인 성장을 만드는 거죠. 특히 은퇴 후 새로운 일을 할 때 기존의 일과 다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하는데 적절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새로운 분야의 문화에 또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인맥도 쌓아야 되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했기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려면 3년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고 싶은 일을 통해 자신의 길을 열기 위해 3년간이나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속도를 파악하고 자기 시간의 법칙을 정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죠. 1만 시간은 계산해 보시면 매일 3시간씩 훈련할 때 1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죠. 1만 시간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라
일반인들에겐 맞지 않는다고 작가 조시 카우프만은 반박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0시간이라고 하면서 20시간의 법칙을 주장해요. 하지만 저는 시간을 정량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만 시간, 20시간의 법칙을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속도를 파악하고 자기 시간의 법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는 시간적 여유가 많고 자기 시간을 선택할 수 있기에 유리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특정한 하루 시간대를 정하면 좋은데요. 하루에 2개 혹은 3개의 시간대가 나올 수도 있죠. 은퇴 후 제 일상에도 작은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오전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저는 알람 소리 없이 매일 눈이 떠집니다. 곧바로 서재에서 2-3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필사하거나 글쓰기 혹은 강연 자료를 꾸준히 수정합니다. 아침이 지루하지 않고 즐거워졌어요. 과연 은퇴 후 2년 동안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좋아하던 취미를 즐기다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된 이후 작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일상의 루틴이 되고 오직 하나에 몰입했죠. 자기 시간의 법칙을 정하고 꾸준히 실천했더니 원하던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강연과 방송을 통해 세상과 소통도 하고 있고요.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도 고려하면 좋습니다. 집 주변 도서관, 마음에 드는 카페, 자신이 선호하는 장소에서 시간을 활용하면 3년간 지속하는 데 유리합니다. 몰입을 위해 비용을 들여서라도 주변 환경을 바꿈으로써 성공적인 일을 완수한 유명인의 흥미로운 사례도 있죠. 바로 영국 소설가 로앤 졸링입니다. 그녀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지막 책인 죽음의 성물이라는 글을 쓰고 있었는데요. 청소부가 오고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또 개가 짖고 도저히 집에서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에든버러 5성급 벨모럴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글을 쓰기로 극단적인 결정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곳이라서 이 호텔을 골랐지만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죠. 하지만 첫날에 글이 너무 잘 써져서 계속 머물렀어요. 다음으로는 작은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면서 만족감을 느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의욕이 강하죠. 문제는 과욕이에요. 초기 단계에서는 달성하기 힘든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정하고 과정 중 달성하게 되면 기쁨을 누려보세요. 만족감도 따라올 겁니다. 그럼 3년 지속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책을 쓸 때 소목차 원고 하나를 일주일 안에 마치자는 다소 여유 있는 일정을 잡았는데요. 원고를 쓰면 쓸수록 자신의 글이 좋아진다는 것을 느꼈죠. 나중에는 2일 만에 완성되는데 제 글이 초반보다 마음에 훨씬 더 들더라고요. 이미 작가가 된 양 혼자 기쁘고 대견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성장하는 자기 자신을 격려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지속하면 관심 분야에 관한 근원을 알고 싶은 지적 욕구가 강해지죠. 탐구하는 과정에서 대나무 죽순이 땅에 뿌리를 뻗듯이 깊이가 생기고 있음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시작할 때보다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좋습니다. 결국 그 힘이 지속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엔잡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2개 이상의 복수를 뜻하는 n과 직업을 의미하는 단어 잡, 사람에게 붙이는 전미사 러가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즉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하죠. 저는 자발적이라는 말을 앞에 붙였는데요. 다양한 직업을 추구하되 내가 하고 싶은 업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한 후
현재까지 1년 반 동안 지속하면서 자발적 엔잡로로 향해 나아가는 저희 새길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작가라는 새길입니다. 저는 36년간 공학도로 자랐습니다.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한 후 9개월간의 일상의 루틴을 꾸준히 시도한 결과 마침내 은퇴 관련 책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완성된 원고를 전국에 있는 900여 개 모든 출판사에 메일로 보냈죠. 2주간 원하던 출판사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지 않더군요. 2주가 이렇게 길게 느껴질 때가 있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초보 작가의 글이 기획 출판을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가 보다 좌절했습니다. 자비 출판에 하나 여기저기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도 했고요. 지인이 한 번 더 메일을 보내는 것이 좋겠는데 하는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게 될까? 하면 마지못해 다시 출판사 대표 메일로 보냈는데 20분이나 지났을까요? 시간 되실 때 알려주시면 투고 원고와 관련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바로 통화를 했는데 저만 승낙하면 바로 계약하고 싶다는 편집국장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정할 수 있냐고 했더니 방금 보낸 저의 원고를 출판사 사장님이 보고 이게 내가 찾고 있던 원고야 하며 빨리 연락하라고 했더군요. 2주 전에 원고를 보냈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것이죠. 혹시 제가 다시 메일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명한 사실은 기획 출판은 못했을 겁니다. 시도하기도 어렵지만 한번 시도 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시도하고 또 시도해 봐야 함을 알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솔직히 하고 싶은 일을 정한 후 9개월간 책을 읽고 정리하고 글을 쓰기를 꾸준히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나? 의구심도 많이 가졌죠. 심지어는 나흘 동안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괴로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은퇴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출판사와 계약을 했는데요. 끝난 후 베이글과 커피를 마시며 혼자 자축했던 기쁜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제 책이 출간되어 대형 서점 평대에 놓이고 베스트셀러 작가까지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정하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보상을 받는 작은 기적이 저에게도 일어나더라고요. 책을 쓰고 그것도 기획 출판을 했다는 사실도 쉽지는 않죠. 아시겠지만 유명 작가의 책들 이외에 일반인들의 첫 책이 잘 팔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죠. 요즘 신규 도서가 나오면 홍보 수단으로 대세가 유튜브 방송입니다. 저는 방송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관련된 인맥도 없고 저만의 컨텐츠가 없어서 아예 제작한다는 것은 먼 꿈에 불과했죠.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출판사 사장님의 소개로 쑥스럽지만 방송이라는 새로운 샛길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첫 유튜브 방송 도전하던 날이 기억에 생생한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숙지가 너무 안 돼 있어서 녹화 방송 연기하면 안 될까요?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함께 해준 대표님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지만 자연스럽지 않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한참 후에 실제 유튜브 채널에서 제 모습이 나왔는데 신기하기도 했지만 어색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조회수가 매일 신경 쓰이기 시작하더군요. 댓글을 달아준 고마운 분들에게 그 즉시 답변하려고 애쓰기도 했죠. 대중이 관심 있는 분야 혹은 썸네일의 인상적인 문구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회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 듯한 사람들의 짧은 응원의 댓글 위주라서 이러면 세상과 소통이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처럼 날카로운 질문과 자신의 경험을 매우 자세하게 작성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그로 인해 저도 대답에 신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죠. 제가 책과 강연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했었는데 방송이라는 분야에 도전함으로써 소통의 중요한 채널이 하나 늘어난 것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예기치 않게 저에게도 TV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오더군요. 어느 날 작가라는 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TV 평생학교 프로그램 작가라고 소개하면서 저에게 출연 의사를 묻는 거예요. 물론 당황했죠. 제가 그 정도의 작가인가? 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떻게 저를 알게 되셨나요? 물었더니 우연히 서점에서 책을 읽다가 찐 직장인 출신으로 은퇴 후 재미있게 사는 사례가 많아서 캐스팅했다고 하더군요.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번 시리즈 방송에 적합한 작가라고 판단했다고 알려주더군요. 고민 끝에 하겠다고 말하고 거의 한 달여를 준비해서 녹화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메이크업도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아서 연예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죠. 첫 번째 강의 녹화가 시작되었는데 자연스럽지 않고 읽는 듯하다고 지적도 받았습니다. 조명에 카메라를 들이대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하고자 했던 말이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했을 거예요. 후속 강의를 하다 보니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조금씩 나아졌는데 그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군요. 5번째 강의부터 목소리가 쉬어버린 거예요. 카메라 감독님이 목에 좋은 비싼 사탕까지 건네주면서 휴식을 취했죠. 다시 녹화를 시작해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준비가 다소 미흡하긴 했지만 최선을 다한 TV 첫 방송 녹화였기에 잘 해냈다고 자칭 칭찬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연이라는 샛길로 진입해 볼까요? 책을 내면 곧 강연 연락이 오겠지 하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아니더군요.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친구가 은퇴 교육을 받았다는 말이 생각나서 해당 기관에 강사 등록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를 받은 후 미팅 약속을 잡았어요. 재취업, 강연 등을 도와주는 회사였는데 저의 강점을 피력하고 제안서와 프로필을 보여드렸죠. 바로 그 자리에서 여가 관련 강연에 적합한 것 같다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운 좋게도 며칠 후 여러 강연이 잡혔습니다. 심지어는 200명이 넘는 H자동차 강연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인 추천으로 공공기관 강연 기회도 오더군요.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내려가서 강연 후 주변 여행, 즉 강연 여행도 함께 즐기기도 했죠. 청중이 많이 몰리는 강연은 처음에는 긴장하고 위축되어 첫 시작부터 관심을 끌지 못해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강연이 나아지고 있음을 누구보다 강연자 제가 스스로 알게 되더군요. 청중들의 반응을 통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글쓰기와 동일한 것 같았어요. 할수록 느는 것이 또한 강연이구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지속해서 하지 않으면 앵무새로 전락할 수도 있고 생명력도 그리 길지 않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연 시장도 평가가 뒤따르고 불러주지 않으면 사장되기 때문이죠. 그 이후 더 많은 분을 만나기 위해 도전해서 국내 1, 2위 강사 섭외 플랫폼 업체에 강사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샛길 여행을 간략히 정리드리면 9개월을 끈기 있게 버티면서 꾸준한 일상 루틴을 시도한 결과 성공적인 기획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 출판을 계기로 TV와 유튜브 방송에 진입하게 되었고
이어서 강연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한 결과 작은 성과가 하나둘씩 생긴 겁니다. 제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작은 성과들이 제각각 그것을 찾고 있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경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은퇴 후 건강한 생산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이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뚜렷한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죠. 지금부터 제가 추구하는 건강한 생산자에 관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변한 고령층이 68.5%로 최고치가 나왔어요. 언제까지 일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엔 평균 73세까지 근로를 희망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중 생활비의 보탬을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55.8%, 일하는 즐거움은 35.6%에 그쳤죠. 은퇴 후 계속 근로를 희망하지만 일자리도 부족하고 일자리 수준도 양호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처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인생 이막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죠. 과연 이런 엄중한 현실을 뚫고 건강한 생산자인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평생 현역이라고 하면 바로 거부감이 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와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이제 즐기면서 살 거야. 또 무슨 평생을 일해야 하냐고. 난 싫어. 평생 현역으로 살면 과연 어떤 점이 좋을까요? 먼저 은퇴 후 2, 3년 안에 찾아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에 해수욕장에서 파도를 탄 적이 있을 겁니다. 예기치 않은 커다란 파도가 강타하면 당황을 하면서 물을 많이 먹게 되죠. 그러나 저기 오는구나를 미리 알면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도 타기를 신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초기에는 그토록 원하던 취미와 여행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죠. 어김없이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좋아하는 재미와 여행도 2, 3년이 지나면 실증으로 바뀔 수 있어요. 반면에 찾아올 위기를 미리 준비하던 하고 싶은 일 하며 즐겁게 사는 평생 현역인 사람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경제적 고민을 덜어줍니다. 평생 현역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한 동시에 은퇴 전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금전적 보상도 이루어줄 수 있죠. 예를 들면 월 50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평생 현역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굳이 그 정도의 돈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살아온 직장인 혹은 사업자라면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자산을 확보한 상태일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적은 금액일지라도 받으면서 꾸준히 일을 하면 좋습니다. 경제적 고민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높아주기 때문이죠. 은퇴 후 돈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정기소득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의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평생 현역으로 사는 사람은 미소를 잃지 않아요. 자신의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제공할 수도 있죠. 제가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얼굴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아마도 미소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강연자라면 자신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세상에 전할 수도 있죠. 참석자 중 한 사람이라도 영향을 받아서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보람 있을까요? 저는 최근 한 공공기관에서 혼자 여행이죠.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 후 한 청중이 명함을 내밀며 여행 작가가 자신의 꿈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달라고 저는 말했죠. 짧은 만남의 시간이었지만 의미 있었던 것은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행복해지더라고요. 평생 현역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굳건한 마음은 눈길을 다른 사람에게 향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평생 현역으로 사는 저희 롤모델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90세 이순재 배우입니다. 배우 이순재의 마지막 리어왕 연기라는 소식에 귀가 솔깃해서 연극 리어왕을 관람하러 작년에 갔었는데요. 운이 좋게도 맨 앞에 두 번째 자리에서 그의 연기 표정과 감정선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89세임에도 주인공 배역이라서 당연히 대사가 가장 많았고 공연 시간도 무려 200분이나 되었죠. 연극이 끝나고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67년째 연기가 과연 질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고령인 그분을 무대로 이끌게 한 에너지원은 무엇일까? 올해 60회 백상예술대상 특별 무대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작품, 역할에 대해 도전해야 합니다. 새롭게 만들기 위해 공부하고 고민하는 게 배우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역할이 창조됩니다. 그동안 연기를 아주 쉽게 생각했던 배우,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배우 수백 명이 없어졌습니다. 노력한 사람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연기에 완성이 없다는 게 이것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게 배우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배우만의 숙명일까요? 은퇴 전후의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곱씹어봐야 할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과거의 사회적 높은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기 모습을 보여주며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는지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전적 보상이 낮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너무 돈 위주로 일을 선택하게 되면 중간에 동력을 잃거나 후회할 수 있죠.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소득이 아예 없거나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 일이 발전한다면 경제적 보상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죠. 저도 첫 원고는 무료였습니다. 몇십만 원을 받기도 했는데 2차 협력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원고료를 못 받기도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료와 강연료도 올라가고 책을 출간하게 되면 인세도 받게 되죠. 아직 큰 돈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매우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유의 능력으로 해냈기 때문이죠. 나이에 따른 은퇴가 없는 일을 선택하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면 책 쓰기, 방송, 강연, 예술 활동 등이 있죠. 다음으로는 자발적 엔잡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가지 직업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은퇴 전에 했던 일을 평생 유지하기는 쉽지 않죠. 취미로 시작한 일을 하고 싶은 일로 연결하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가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자발적 엔잡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향후 변화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면서 진정한 평생 현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하되 타인과 차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죠. 나만의 경쟁력을 위해 평생 학습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과거 대비 쉬워진 측면도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책 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일을 의뢰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땡땡 전문가 땡땡땡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재미있는 은퇴 전문가 서병철, 이렇게 자기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순간 평생 현역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라는 평생 현역은 대다수의 바람일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의 몫이라고 아예 시도조차 않는 것도 사실이죠. 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한 평생 현역에 머물기도 하고요. 변화를 시도해 봐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방법을 실천한다면 진짜 평생 현역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해질 필요는 없어요. 평생 현역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이 또 다른 자신의 전성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평생 현역으로 살기 위해 오늘도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강의는 어떠셨는지요? 좋아하는 재미를 찾고 해야 할 일과 결별하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로 갈아타라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3년 이상을 하고 싶은 일에 꾸준히 몰입하면서 자발적 엔잡러로서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줄리안 헉슬리는 생물학자의 에세이들이라는 책에서 인생의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되는 대로 그냥저냥 살아가는 것, 아니면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더 나은 길을 찾아 성실히 사는 것이다. 더 나은 것을 이루며 살겠다는 생각은 자기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더 나아가 인류의 미래까지 더 나아가게 만든다. 오늘 시청하신 여러분도 향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좋은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시청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